내 인연 이것이 정령 사람의 눈구멍으로 보고 한 짓이란 말이냐. 조상님의 후의가 적힌 족보를 짐승들 사료값 적는 장부 틈에 끼워 넣어 네가 기어이 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였구나.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묵직한 서책 한 권이 마루장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둔탁한 파여름이 정적을 깨뜨리며 소연의 발치에 떨어졌고 낡은 종이 묶음이 힘없이 풀어져 마치 죽은 새의 날개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안방마님 조씨 부인의 서슬, 퍼런 눈빛은 금방이라도 며느리를 집어삼킬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살기에 눌려 소연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다. 방 안가득 피어오르는 침향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맵고 쓰게 느껴져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소연의 무릎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으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으니 이는 명백히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참사였기 때문이었다. 조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치며 다시금 호통을 이어갔다. 내 너를 들이면서 가난한 것은 흉이 아니라 하였으나 이토록 까막 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가 업문조차 깨치지 못해 족보와 잡서, 자슈를 구분하지 못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망신이란 말이냐. 남들이 알까 두려워 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소연의 심장을 후벼 팠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맴돌았다. 소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조용히 흐느꼈다. 자신의 눈에는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일 뿐. 족보의 근엄한 서체와 장부의 흘림체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재간이 없었다. 어제 저녁 시어머니가 급히 정리하라며 안겨준 두 뭉치의 서책을 소중히 닦아 선반에 올린다는 것이, 그만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해 뒤바뀐 자리에 꽂아둔 것이 화근이었다. 문 밖에서는 하인들이 숨을 죽인 채 안방의 동정을 살피는 기척이 역력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환청처럼 소연의 귀를 찔러왔다. 새 아씨가 또 사고를 치셨나 봐. 글을 모른다지 쯧쯧. 양반댁 규수가 어찌. 소연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핏기가 가셔 창백해졌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치마를 뚫고 무릎으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비참함에 비하면 그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태어난 집안은 몰락한 향반, 샹반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글 공부는커녕 여자아이에게 붓을 쥐어주는 일 따위는 사치로 여겼다. 아버지는 계집이 글을 알아 무엇하냐. 바느질이나 야무지게 배우면 그만이지라며 소연이 어깨너머로 글을 훔쳐보려 할 때마다 매섭게 꾸짖곤 했다. 그때의 그 가르침이, 아니 그 방임이 10년이 지난 오늘 이토록 뼈아픈 형벌이 되어 돌아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썩 물러가거라. 내 꼴을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다. 오늘 저녁 밥상은 드릴 생각도 말고 부엌 구석에 처박혀 내 죄를 뉘우치도록 해라. 조씨 부인은 소연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돌아앉았다. 소연은 흩어진 족보를 떨리는 손으로 주섬주섬 챙겨들었다. 먹물이 스며든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귀신들의 부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족보를 가슴에 품고 뒷걸음질치며 방을 빠져나왔다. 방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마당의 쌀이나무 빗자루 옆을 지나며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답답한 자신의 신세와 다를 바 없어 보였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찬바람이 젖은 눈가를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갔다. 소연은 도망치듯 부엌으로 숨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궁이 앞이 그녀가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솥뚜껑 위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자신의 처량한 눈물 같아 소연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남편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지 반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고 집안의 대소사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성정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만약 자신이 그를 알았더라면 남편에게 안부 편지 한 장이라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적어도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이토록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무지 우찌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자 고립임을 소연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부엌 한 구석에는 남편이 떠나기 전 버리고 간 먹물이 묻어 못쓰게 된 파지 뭉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궁이 불쏘시개로 썼을 그 종이 뭉치가 오늘따라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소연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파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를 펴자 그 안에는 남편이 연습했던 힘찬 필체의 묵직한 한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비록 뜻은 알 수 없으나 붓끝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검은 획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다. 소연은 손가락으로 그 검은 획을 따라가 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이것이 하늘천 티안이라 했던가 아니면 땅지디이라 했던가. 어릴 적 동네 서당 밖에서 동냥귀로 들었던 훈장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뇌리를 스쳤다. 그때 부엌 문이 삐그덕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늙은 식모 할멈이 들어왔다. 아기씨, 마님 화는 좀 풀리셨습니까요? 저녁도 굶으라 하셨다니 이를 어쩌면 좋아. 할멈은 혀를 차며 품속에서 몰래 챙겨온 주먹밥 하나를 소연에게 내밀었다. 소연은 주먹밥을 받아들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다. 할멈, 글을 모르는 것이 이리도 큰 죄인가요? 제가 못 배우고 싶어 안 배운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은 저를 눈뜬장님 취급하며 멸시하는 걸까요? 소연의 물음에 할멈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배운 게 없으면 당하고 사는 게 이치라지요. 하지만 아기씨, 마음이 고우시니 언젠가 그 덕을 보실 날이 있을 겁니다요. 위로라고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소연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당하고 사는 게 이치라니 평생을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어. 소연의 눈빛이 흔들리던 촛불처럼 위태롭다가 이내 단단하게 굳어졌다. 밤이 깊어 삼경 싼경이 지나자 집안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러나 소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 아궁이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희미한 불빛이 부엌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소연은 식은 밥상머리에서 물그릇 하나를 가져왔다. 그리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아궁이 앞에 평평한 돌바닥 위에 선을 그어보았다. 1, 2. 가장 쉬운 글자부터 시작했다. 남편의 파지에 적혀있던 작대기 하나 그어진 그 글자. 차가운 돌 위에 물로 그려진 선은 금세 말라 사라졌지만 소연은 다시 물을 찍어 긋고 또 그었다. 손가락 끝이 돌바닥에 쓸려 아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라지는 물 자국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 물기가 마르기 전에 내 머릿속에 새기리라. 내 기필코 이 까막 눈을 뜨고야 말리라. 소연은 주머니 속에서 낮에 주워둔 숯 조각을 꺼냈다. 아궁이 재가 수북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뒤 수추로 글자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종이도, 붓도, 먹도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부뚜막이 종이었고 숯검정이 먹이였으며 거칠어진 손가락이 붓이었다. 기억, 니은, 언문이라도 먼저 익혀야 했다. 양반들이 천시하는 언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연에게는 세상을 보는 유일한 빛이었다. 어깨너머로 보았던 글자의 모양을 기억해내려 애쓰며 그녀는 숯검정이 묻은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검댕이 묻은 얼굴은 흡사 광대 같았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소연은 화들짝 놀라 숯을 뒤로 감췄다. 쥐새끼 한 마리가 쌀독 뒤로 지나가는 소리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다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수추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연이 세상에 던지는 처절한 한꺼이자 새로운 운명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다. 오늘 겪은 수모와 멸시,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하인들의 비웃음, 그 모든 것이 걸음이 되어 소연의 가슴 속에 배움에 대한 갈망을 싹 틔웠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긴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아니 내 손이 닳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글자를 놓지 않겠노라고. 부엌의 작은 창틈으로 차가운 달빛 한 줄기가 스며들어와 소연이 쓰고 있는 자해 위의 글자를 비추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가상한 결심을 굽어보는 듯 했다. 소연은 검게 그을린 손을 펴서 달빛을 받아보았다. 손바닥에 묻은 숯가루가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오직 사무치는 도끼, 두치와 뜨거운 열정만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다. 두고 보세요. 언젠가 이 까막눈이 띄는 날, 어머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소연의 나지막한 맹세가 부엌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새벽 달기 회를 치기도 전 우물가에 퍼지는 물 길어 올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의차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 소리와 함께 두레박이 물살을 가르며 올라왔고 소연의 가냘픈 어깨에 얹힌 물지개는 삐그덕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밤새 내린 서리로 꽁꽁 얼어붙은 우물가 돌바닥은 칼날처럼 미끄러웠고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은 혹겹 저고리를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그러나 소연은 춥지 않았다. 아니,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어제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가 가슴속에 뜨거운 숯덩이처럼 남아 그녀의 오장육부를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지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수록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며 다짐했다. 이 물동이의 무게보다 내 무지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러 안방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소연의 심장은 콩닥거렸다. 조씨 부인은 미음상을 앞에 두고 깐깐한 눈초리로 며느리의 행색을 훑어보았다. 물은 독에 가득 채웠느냐 아궁이 불은 제대로 지폈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으나 소연은 예전처럼 기죽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공손하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예, 어머님, 새벽에 길어온 맑은 물로 채워두었고 아랫목이 식지 않도록 군불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미세하게 달라진 태도를 감지했는지 찻잔을 들던 손을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래, 알았다. 오늘은 곳간에 있는 묵은 곡식들을 내다 말려야 하니 허투루 하지 마라. 낮 동안의 노동은 고되다 못해 잔인했다. 소연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쌀가마니를 나르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멍석 위에 흩어진 쌀알들이 아니라 남편의 서재 창호지 문에 비친 희미한 먹물 자국에 꽂혀 있었다. 바람에 문풍지가 떨릴 때마다 그 위에 덧발라진 종이 속의 글자들이 마치 그녀에게 손짓하는 듯 했다.
하인들은 땀에 젖은 소연을 보며 수군거렸다. 아이고, 저러다 세아씨 몸살 나시겠네. 마님도 참 독하시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소연이 지금 육체의 고통을 잊기 위해 머릿속으로 어젯밤 익힌 글자들을 끊임없이 되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은 낫 모양, 니은은 꿇어 앉은 모양. 단순한 형상이 노동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집안의 어둠이 깃들자 소연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각,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기어들었다. 붓두막 위, 식은 밥그릇 옆에는 낮에 몰래 챙겨둔 보물들이 놓여 있었다. 남편이 과거 공부를 하며 쓰다 버린 파지 몇 장, 그리고 아궁이에서 골라낸 손가락 굵기만한 숯 조각. 이것이 그녀의 서재이자 문방사우 웬팡기 유였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폈다. 달빛이 닿은 종이 위에는 해서체 카이슈티로 반듯하게 쓰인 천자문 첸지원의 앞머리가 적혀 있었다. 하늘 천티안, 땅지디, 거물현, 액슈안, 누를 황황. 소연은 아궁이 앞의 재를 평평하게 골랐다. 회색빛 재는 부드러우면서도 서늘한 촉감으로 그녀의 손끝을 맞이했다. 그녀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그 형상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리고 숨을 멈춘 채 검지손가락을 자의 위에 가져다 댔다. 하늘천, 가로로 한 획, 또 한 획, 그리고 사람인 렌자가 그 밑을 받친다. 손가락이 재를 가르며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묘한 쾌감을 주었다. 처음에는 회계 순서도 엉망이었고 균형도 맞지 않아 흡사 지렁이가 기어가는 꼴이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재를 쓱 문질러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다. 10번, 20번, 100번. 손가락 끝에 지문이 닳아 없어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지만 글자가 점점 제 모양을 갖춰갈수록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희열이 차올랐다. 하늘, 하늘. 소연은 나직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보았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저 머나먼 허공에 불과했던 하늘이 이 작은 글자 안에 갇혀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글자는 단순한 먹물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만물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다. 땅지를 쓸 때는 단단한 대지의 기운이, 검을 현을 쓸 때는 깊은 밤의 어둠이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까막눈이었던 그녀에게 세상은 그저 보이고 들리는 대로 존재하는 혼돈이었으나 이제는 글자라는 질서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장님이 눈을 뜨고 처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듯한 전율에 가까운 충격이었다. 새벽녘, 졸음이 쏟아져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질 때면 소연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다. 촛불 심지를 돋우자 가물거리던 불꽃이 다시 확 타올랐다. 그 불빛에 비친 파지 속의 글자 하나가 소연의 눈에 들어왔다. 어미모무끄. 2개의 점이 가슴의 젖을 형상화했다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소연은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고향에 계신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다. 가난 때문에 딸을 글 한자 가르치지 못하고 시집 보내며 낡은 치마폭에 싸서 건네주던 볶은콩 한 줌. 그 어머니의 한 맺힌 사랑이 이 글자 안에 녹아있는 듯했다. 소연은 제 위에 어미모 자를 쓰고 또 썼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재를 적시고 숟가루가 번져 얼룩이 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글을 배웁니다. 이제 더 이상 눈뜬 장님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간장독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숨이 멎을 뻔했다. 그동안 수없이 닫고 문질렀던 그 항아리 뚜껑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전에는 그저 알 수 없는 문양이라 여겼던 그것이 이제는 또렷한 의미로 다가왔다. 정장, 바를 정. 장맛이 변치 않고 바르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글자였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어루만졌다. 읽었다. 내가 읽었어.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부엌이라는 좁은 공간. 그 사소한 사물 하나에도 글자가 숨쉬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세상 천지가 글자 투성이었는데 자신만이 그동안 외딴 섬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소연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당에 널린 멍석의 짜임새가 글자의 획처럼 보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의 형상이 붓끝의 삐침처럼 보였다. 그녀는 일을 하다가도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몰래 글자를 써보았고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하다가도 물살이 그리는 파문에서 글씨를 찾았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고 고된 노동은 변함이 없었지만 소연의 내면은 날마다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졌다. 무지가 주는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알미 주는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했던가.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아궁이 앞에서 글씨 연습에 몰두하던 소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부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 부엌의 불빛을 보고 다가온 것이었다. 소연은 황급히 수출 치마폭에 감추고 제 위에 쓴 글자들을 손바닥으로 마구 문질러 지웠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들켰나 이 야밤에 며느리가 딴짓을 한다고 또 호통을 치실 텐데. 조씨 부인은 문틈으로 웅크리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촛불 아래서 무언가에 열중하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황급히 지워버린 자의 위의 흔적들. 노마님은 잠시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방으로 돌아온 조씨 부인은 자리에 누웠으나 쉬 잠들지 못했다. 그 아이가 설마 글을 쓰고 있었던 개냐 며느리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던 알 수 없는 열기, 그리고 숯검정이 묻은 뺨에 흐르던 땀방울. 그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무언가 간절히 갈구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아름다움이었다. 조씨 부인은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끼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 또한 젊은 시절 글을 배우고 싶어 남편 몰래 천자문을 훔쳐보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소연은 시어머니가 돌아간 줄도 모르고 한참을 공포에 떨며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호통도,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기척도 없었다. 고요한 정적만이 부엌을 감쌌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엉망이 된 죄를 다시 고르며 소연은 더욱 굳게 다짐했다. 들키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 글자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으니. 그녀는 다시 검지손가락을 세워 제 위에 글자를 썼다. 인내할 인렌.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참아낸다는 그 글자를 가슴에 새기며 소연의 밤은 그렇게 또 깊어갔다. 제 속에서 피어난 글자들은 이제 단순한 흉내를 넘어 그녀의 영혼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안에 들이닥친 불길한 기운은 봄바람을 가장하여 대문을 넘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기름지고 끈적거려 듣는 이의 귀를 거슬리게 했다. 그는 읍내 장터에서 최거간이라 불리는 자로 혀끝에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능구렁이를 키운다는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다. 소연은 부엌에서 찻상을 준비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최거간이 집안을 드나들며
시어머니 조씨 부인과 독대를 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남편이 과거 공부를 위해 한양에 머무는 동안 가세가 기울어 밭 몇 마지기를 내놓으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소연은 끓어오르는 찬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찻잔에 국화꽃잎을 띄우는 손길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디 이 불안이 기우치 유이기를, 그저 헛소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달큰한 싸구려 분 냄새가 진동했다. 최 거간은 비단 보자기 위에 문서를 펼쳐놓고 연신조 씨 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님,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요. 저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서도 탐을 내는 땅인데 제가 마님댁 체면을 생각해서 특별히 먼저 가져온 것입니다. 문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이 척박한 자갈밭이 알토란 같은 문전옥답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죠. 그의 말은 청산유수였으나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조씨 부인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평소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깐깐하던 그녀였지만 최근 급격히 나빠진 시력 탓에 사물을 분간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았다. 개며느리냐, 차를 여기 놓고 물러가거라. 조씨 부인이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찻상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과 초조하게 곰방대를 두드리는 손가락에서 그녀의 불안한 심리가 읽혔다. 조씨 부인은 문서 쪽으로 고개를 숙였으나 흐릿한 글자들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번져 보일 뿐이었다. 자존심 강한 그녀는 자신의 눈이 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특히나 장사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짐짓 내용을 다 파악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헛기침을 했다. 자네 말이 틀림없겠지. 문구 하나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최 거간은 눈치가 백단인 자였다. 조씨 부인이 문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자마자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아이고, 마님도 참, 제가 감히 마님 앞에서 눈속임을 하겠습니까? 여기 적힌 대로. 그저 골치 아픈 자갈밭 관리를 잠시 저에게 위탁하신다는 내용뿐입니다. 소작인들 관리부터 세금 문제까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 마님께서는 그저 안방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쌀가만이나 받으시면 됩니다요. 그는 문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짐짓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복잡한 한자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고 조씨 부인은 그저 묵묵히 인주함을 끌어당겼다. 소연은 뒷걸음질쳐 방문을 나서려다 문득 문서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아궁이 앞 자위에서 그리고 남편의 파지에서 수없이 보고 익혔던 글자들이 그녀의 눈에 훅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익숙한 모양새에 반가움이 앞섰으나 이내 그 글자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의미를 깨닫는 순간 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 거간이 위탁 게웨이투어이라 말하며 가리켰던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글자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매매 마이마이, 팔고 산다는 뜻, 그리고 그 옆에는 양도랑 두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것은 관리를 맡기는 계약서가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헐값에 넘긴다는 매매 계약서였다. 소연의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꼼짝하지 않았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금 저 도장이 찍히면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양할 날만을 기다리며 지켜온 문중의 땅이 사기꾼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소연은 망설였다. 엄격한 법도가 지배하는 양반계에서 며느리가, 그것도
까막눈이라 알려진 자신이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문서를 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부징이었다. 게다가 만약 자신이 글을 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시어머니를 속였다는 죄목으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미친 척하고 찻상이라도 엎어야 하나.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 마님, 여기 이 자리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골칫거리가 사라지는 geb니다. 최 거간이 재촉하듯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조씨 부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조씨 부인의 손이 천천히 문서 위로 향했다. 그 손끝이 향하는 곳은 가문 몰락의 구렁텅이였다. 소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릴 남편의 얼굴과 뒤늦게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시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니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땅 문서가 아니라 무지로 인해 짓밟혔던 지난날의 서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였다. 어머님, 잠시만요. 정적을 깨고 소연의 다급한 외침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도장을 찍으려던 조씨 부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최 거간의 얼굴이 일순간에 일그러졌다. 내 인연 어른들이 중대사를 논하는데 감히 어디라고 끼어드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조씨 부인의 호통이 떨어졌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찻상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하오나 저 문서, 도장을 찍으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살펴주십시오. 소인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저것은 위탁 문서가 아닌 듯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최 거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 집 며느리는 예법도 모른단 말입니까? 까막눈 주제에 감히 내 문서를 의심해 마님. 당장 이 무지몽매한 안악을 내치지 않고 뭘 하십니까?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더욱 거칠게 날뛰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소연을 노려보았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개냐 글자 한자 모르는 네가 문서를 볼 줄 안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의심 가득한 물음에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다. 배움이 부족하여 깊은 뜻은 모르오나. 부엌에서 어깨너머로 본 글자와 저 문서에 적힌 글자가 다르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최 거간은 씩씩거리며 소연을 위협하듯 다가섰고 조씨 부인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며느리와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침침했지만 마음의 눈마저 먼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의 저토록 결연한 태도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평소 주눅들어 살던 아이가 이토록 당당하게 나선 데에는 분명 곡절이 있을 터였다. 조씨 부인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설마 이 자가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인가? 내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 노마님의 눈초리가 매섭게 최 거간을 향했다. 잠깐. 조씨 부인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최 거간을 제지했다. 그리고 천천히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네가 보았다는 그 글자, 어디 한번 짚어보거라. 만약 내 말이 허언이라면 내 오늘 너를 이 집에서 내칠 것이다. 허나 내 말이 사실이라면. 조씨 부인은 말을 끝맺지 않고 도장을 내려놓았다. 그 묵직한 침묵이 최 거간의 목을 조여왔다. 소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문서의 한가운데 그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겨진 줄을 가리켰다.
그녀의 검게 그을린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 그곳에는 탐욕과 기만으로 얼룩진 검은 글자들이 비로소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연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 손가락 끝에 자신의 운명과 집안의 명운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궁이 앞의 죄를 떠올렸다. 쓰고 지우며 고통스럽게 익혔던 그 글자들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두려워 마라. 너는 더 이상 까막눈이 아니다. 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소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했다. 먹물보다 진하고 거짓보다 날카로운 그녀의 기지가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먹구름이 물러가고 햇살 한 줄기가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소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것은 마치 승리를 예견하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다. 금진 일천량에 본 가문의 토지와 이미야 일체를 영구히 양도랑두하며 이후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소연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문장은 떨리고 있었으나 그 소리의 울림은 천둥보다 명징하게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더 이상 부엌대기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 순간만큼은 거짓을 심판하는 판관이자 가문을 수호하는 장수였다. 소연은 검지손가락으로 문서의 하단, 아주 작게 흘겨 쓴 글귀를 꾹 눌렀다. 어머님, 보시옵소서. 여기 양도라는 두 글자가 보이십니까? 이것은 밭을 맡겨 관리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 없는 물건처럼 남에게 아주 넘겨버린다는 뜻이옵니다. 또한 여기 적힌 금 1천냥은 시세의 반이반도 안 되는 헐값입니다. 최거가는 지금 우리 가문의 옥답을 도적질하려 하는 것입니다. 소연의 낭랑한 목소리가 이어질 때마다 최거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그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짐승이 으르렁거리듯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미친 여편네가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사람을 모함해 내 문서를 이리 내놓지 못할까. 그가 거칠게 소연의 손목을 낚아채려 하자 찻상이 엎어지며 뜨거운 찬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쨍그랑 찻잔 깨지는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소연은 손목이 꺾이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가슴에 품고 놓지 않았다. 종이 한 장, 그 얇은 막이 지금 이 집안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기 때문이었다. 이거 놓으십시오. 제 말이 거짓이라면 관에 가서 시비를 가리면 될 일 아닙니까? 소연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 멈추지 못할까 조씨 부인의 호령이 단말마처럼 터져나왔다. 노마님은 곁에 있던 장죽 대나무 담뱃대으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딱 하는 청명한 소리와 함께 방 안의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최거가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멈춰 섰고 소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조씨 부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거간에게 다가갔다. 자네, 내 며느리가 지금 읽은 것이 사실인가? 내 눈이 어둡다고 하여 내 귀까지 먼 줄 알았나 관에 가자는 말에 어찌 그리 당황하는가.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태산과도 같았다. 양반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기품과 서슬이 늙은 육체를 뚫고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거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 그게 아니오라 마님. 저 무식한 안악이 글을 잘못 읽어서 오해를 하신 겁니다요. 양도라는 게 뭐 잠시 맡긴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의 변명은 횡설수설 꼬이기 시작했다. 이미 그의 눈빛은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분주했다. 조씨 부인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가리켰다. 위탁과 양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거간 노릇을 한단 말인가. 내 당장 관에 구하여
자네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고하고 싶으나 돌아가신 영감의 체면을 생각하여 내 집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으니 썩 꺼지거라. 다시는 내 집 문지방을 넘지 말라. 그때는 곤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두고 봅시다. 까막눈 며느리 말만 믿고 굴러들어온 복을 차다니 최거가는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부으며 허둥지둥 신발을 꿰어 신고 도망쳤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걷혔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깨진 찻잔 조각과 엎어진 찬물, 그리고 흐트러진 문서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소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주저앉으려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문서를 다시 곱게 접어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실감나면서 두려움이 엄습했다.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남정네와 실랑이를 벌이다니. 칠거지악 퀴쿠즈악을 운운하며 내쳐진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문의 법도를 어기고 어른들 말씀에 끼어든 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호통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긴 침묵만이 방안을 메웠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한참 후 조씨 부인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라. 소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가 복잡미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 대신 의아함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회한이 서려 있었다. 너 언제부터 그를 알았느냐? 조씨 부인이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물기 어린 떨림이 배어 있었다. 소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다. 변변한 스승도 없이 그저 어깨너머로 익힌 것이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아비께서 남기신 파지와 부뚜막의 제가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지난번 족보 사건으로 어머님께 꾸중을 들은 후 무지 우찌가 죄임을 뼈저리게 느껴 밤마다 몰래 익혔사옵니다. 소연은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부엌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제 위에 글씨를 쓰던 밤들, 졸음을 쫓아가며 숯검정을 묻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조씨 부인의 시선이 소연의 손으로 향했다. 찬물을 닦느라 젖고 숯가루가 배어 검게 착색된 거친 손. 그 손은 고된 노동의 증표이자 치열한 배움의 흔적이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의 고운 비단 치마폭을 내려다보았다. 늙어가는 육신을 핑계로 배움을 멀리하고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로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며느리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눈을 떴는데 자신은 가진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부뚜막의 제가 스승이라. 조씨 부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며느리를 향해 쌓아 올렸던 멸시의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내 눈이 되어주었구나. 조씨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네가 아니었으면 조상님 뵐 면목이 없을 뻔했다. 이 집안을 지킨 것은 내가 아니라 너로구나. 시어머니의 인정 린딩을 듣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난 세월 겪었던 모든 서름과 구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어머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소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시집 온 지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시어머니의 온기였다. 그날 밤 안방의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깨진 찻잔은 치워졌고 문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다.
조씨 부인은 소연을 가까이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책들과 젊은 시절 글을 배우고 싶었으나 여자라는 이유로 붓을 꺾어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소연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 또한 자신과 같은 아픔을 지닌 여인임을 깨달았다. 두 여인 사이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위계 질서를 넘어 글과 배움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아가, 내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나도 그를 다시 보고 싶구나. 네가 내 스승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조씨 부인의 부탁에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르치다니.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여길 수도 있었으나 조씨 부인의 눈빛은 진지했다. 소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허나 어머님의 눈이 되어 함께 글을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부뚜막에 제가 아니라 이제는 밝은 등잔 아래서 함께 읽으시지요.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매캐한 침향 냄새 대신 은은한 묵향이 피어나는 듯 했다. 소연은 붓을 들어 하얀 화선지 위에 글자를 썼다. 신, 액신, 믿을 신. 사람의 말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 오늘 그녀가 지켜낸 것은 땅 문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가 쓴 글자를 손으로 더듬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주름진 얼굴을 꽃처럼 피어나게 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와 풍경도는 종을 울렸으나 그 소리마저 청아한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소연은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금음달이 구름 뒤에 숨어 희미했지만 그 옆에는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깨알 같은 글씨들이 밤하늘이라는 종이 위에 쓰인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일글거리이며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을 통해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위기는 지나갔고 소연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먹물보다 진한 기지로 위기를 넘긴 며느리와 그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시어머니. 두 여인의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부엌 아궁이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타닥거리고 있었다. 그 불꽃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일 아침이면 소연은 다시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겠지만 그 발걸음은 예전과 다를 것이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천 권의 책보다 귀한 자부심이 자리 잡았으니까. 붓끝에서 피어난 기적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힘이었다. 달빛이 뜰 안에 오동나무 잎사귀를 은은하게 적시는 늦은 밤. 담장 밖으로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배울 학, 뇌, 익길 습오에 바에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소리는 과거 공부를 하는 선비의 묵직한 저음이 아니었다. 옥 구슬이 은쟁반에 굴러가듯 맑고 고운 아낙네의 목소리와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았으나 깊이가 느껴지는 노파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이중주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조씨 가문의 사랑방 불빛을 보며 수군거렸다. 한양간 아들이 돌아왔는가 밤마다 글소리가 끊이지를 않네. 그러나 그 방의 주인은 아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까막눈이라 멸시받던 며느리 소연과 콧대 높던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었다. 사랑방 안. 병풍이 둘러쳐진 아늑한 공간에는 은은한 묵향이 감돌았다. 조씨 부인은 돋보기를 쓴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소연이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먹을 갈고 있었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까는 소리가 스윽, 스윽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찌꺼기를 갈아내는 수양의 소리와도 같았다.
조씨 부인은 붓을 들어 화선지 위로 가져갔으나 떨리는 손끝은 허공에서 머뭇거렸다. 늙고 굳은 손마디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탓이었다. 아가, 이 획이 어찌 이리도 삐뚤어지는지 모르겠구나. 마음은 붓 끝에 가 있는데 손은 자꾸만 엇나가는구나. 조씨 부인이 멋쩍은 듯 붓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소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님, 손에 힘을 너무 주셔서 그렇습니다. 붓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달걀을 쥐듯 부드럽게 감싸야 하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지 마시고 획이 나가는 길을 따라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소연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며느리의 손길에 의지하여 조씨 부인은 다시 붓을 잡았다. 소연이 시어머니의 손등을 잡고 함께 붓을 움직였다. 붓끝이 화선지에 닿자 검은 먹물이 번지며 힘찬 획이 그어졌다. 봄춘, 춘.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그 글자가 하얀 종이 위에 피어났다. 보십시오. 어머님, 참으로 곱게 써졌습니다.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조씨 부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글자를 들여다보았다. 삐뚤빼뚤하던 자신의 글씨가 며느리의 도움으로 반듯하게 자리를 잡은 것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래, 봄이로구나.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줄은 몰랐는데 내 덕분에 내 눈이 뜨이고 내 손이 춤을 추는구나. 조씨 부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난날 며느리를 구박하며 쏟아냈던 독설들이 부끄러움이 되어 가슴을 찔렀으나 이제 그 상처는 배움이라는 연고로 아물어가고 있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고부간의 예의를 넘어선 스승과 제자, 아니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집안의 풍경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소연은 더 이상 부엌에만 처박혀 있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낮에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틈틈이 붓을 들어 장부를 정리하고 서신을 썼다. 하인들도 함부로 그녀를 대하지 못했다. 작은 마님께서 장부를 꼼꼼히 살피시니 곡식 한 톨이라도 허투루 다루면 안 된다네. 소연의 지혜와 꼼꼼함은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큰 몫을 했다. 조씨 부인 역시 안방마님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며느리와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짓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사랑방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두 여인의 모습은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내 집에 돌아왔다 한양으로 떠났던 남편 정서방이었다. 꼬질꼬질한 행색이었지만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역력했다. 소연은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서방님 꿈에도 그리던 남편의 모습에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생 많았소. 부인, 내 비록 장원급제는 못하였으나 진사 합격의 기별을 안고 돌아왔소. 그의 말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조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루로 나와 아들을 맞이했다. 장하다. 내 아들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급제라니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잔치가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술상이 차려지고 풍악이 울렸다. 정서방은 술잔을 기울이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 집안이 몰라보게 정갈해지고 가세가 오히려 늘어난 듯합니다. 어머님께서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러자 조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를 가리켰다.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네 처 덕분이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은 사기꾼의 농간에 넘어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게다. 게다가 이 늙은 어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내게는 며느리가 아니라 귀한 스승이다. 정서방은 의아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부인이 그를 안단 말이오. 소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조씨 부인이 대신 나서서 그간의 사정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파지를 주어 그를 익힌 사연, 사기꾼 최 거간을 물리친 무용담, 그리고 밤마다 자신에게 그를 가르쳐준 이야기까지. 정서방의 입이 다물어질 줄 몰랐다. 그는 감격의 겨운 눈빛으로 아내를 다시 보았다. 흑투성이 부엌대기라 여겼던 아내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여장부로 거듭나 있었던 것이다. 부인, 내 참으로 부끄럽소. 사내 대장부라 자처하며 글공부를 한답시고 집안을 비운 사이 부인은 잿더미 속에서 꽃을 피웠구려. 내 당신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오. 정서방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소연의 얼굴이 저녁 노을처럼 붉게 물들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정서방은 사랑방에서 붓을 들었다. 오늘은 내가 부인에게 글을 한 수 배우고 싶소. 부인의 스승이었던 그 잘 위의 글씨를 내게도 보여주시오. 정서방의 청에 소연은 쑥스러워하며 거절했으나 남편과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붓을 잡았다. 그녀는 일필휘지로 글을 써 내려갔다. 가와만사성 지하 해완시청.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글씨에는 기교보다는 단단한 심지가, 화려함보다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정서방과 조씨 부인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흘러 소연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조씨 부인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소연이 남긴 가르침은 가문의 가풍으로 남아 자손들에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정진사댁을 서향 슈샹이 나는 집이라 불렀다. 그곳에는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배움의 뜻을 둔 이들이 모여들었다. 소연은 늙어서도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글자 하나에는 우주가 담겨 있단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글자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란다. 부뚜막에 재라도 갈고 닦으면 보석이 되는 법이니 너희도 항시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거라. 마지막 장면은 늦가을의 어느 날 소연이 며느리와 함께 마루에 앉아 곶감을 깎는 모습이다. 붉은 홍시가 익어가는 처마 밑에서 소연은 며느리에게 묻는다. 아가, 너도 글을 배우고 싶으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님, 제가 감히 어찌? 라고 말끝을 흐리자 소연은 빙그레 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파지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그녀가 남편의 서재에서 훔쳐왔던 그 종이었다. 세월에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여전히 생생했다. 배움에는 주인이 따로 없는 법이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읽어보자꾸나. 가을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을 쓸어갔다. 그러나 그 바람은 쓸쓸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배움의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희망의 바람이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다시금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까막눈 며느리가 피워 올린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거대한 횃불이 된 것이다.